2024년 4월 1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호텔 연회장. 봄꽃이 만개한 계절.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신부 박선아는 7달째 아이를 품고 있어서 웨딩드레스 아래로 도드라진 배가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천사 같았다. 신랑 윤재우는 검은 턱시도 차림으로 늠름했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부의 아버지 박성도는 첫째 줄에 앉아 딸을 바라보며 뿌듯해했다. 48살에 얻은 늦둥이 딸이었다.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소중한 딸이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선아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성도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임신 중에 결혼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재훈이가 책임감 있게 프러포즈를 해줘서 안심했다. 의사라는 직업도 믿음직스러웠다. 무엇보다 선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다. 아이까지 생겨서 완벽한 가정을 이룰 것 같았다. 곧 할아버지가 될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다. 재훈이 선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하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져 나왔다. 선아도 떨리는 손으로 재훈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것이었다. 주례가 신랑 신부의 키스를 허락하자 연회장이 더욱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는 신랑 신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선아는 임신 중이라 피곤할 법도 한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가 엄마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았다. 하객들은 축복의 인사를 건네며 신혼부부의 앞날을 응원했다. 연회장은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로 시끌벅적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다. 선아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움켜잡았다. 아, 아파. 처음에는 단순한 임신 중 불편함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여보, 괜찮아? 재훈이 다가와 선아를 부축했다. 괜찮아. 잠깐만. 선아가 힘겹게 대답했지만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갑자기 선아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악, 비명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신부가 왜 저래? 당황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재훈이 급히 선아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그녀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의사인 재훈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119에 신고하세요. 성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주변 하객들이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다.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선아는 재훈의 품에 안긴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다. 연회장의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구급차가 도착해 선아를 응급실로 실어 날랐다. 성도와 재훈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복도에는 아직 결혼식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소리만 들렸다. 수술실 불빛이 처진 채 시간이 흘러갔다. 3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얼굴이 침통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선아 씨와 아이 모두 살릴 수 없었습니다. 독성이 강한 물질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해야 하겠지만 성도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선아야, 내 딸아, 손자까지. 재훈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축복받던 결혼식이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바뀌었다. 오전에는 웨딩마치가 흐르던 곳에서 오후에는 조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는 하얀 수의로, 축하의 꽃다발은 조화로 바뀌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비극이 있을 수 있을까? 성도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침에 행복하게 아빠라고 불렀던 딸이 저녁에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다.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다. 치사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다. 결혼식에 온 음식들도 모두 검사했지만 독이 들어간 흔적은 없었다.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성도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다. 장례식은 사흘간 계속되었다. 결혼식에 왔던 하객들이 조문객이 되어 다시 모였다. 축하와 기쁨의 자리가 애도와 슬픔의 자리로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얼굴들이었다. 다만 표정만 180도 달라졌을 뿐이었다. 조문을 오는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재훈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듯 얼굴이 수척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계속 절을 하는 모습이 측은해 보였다. 신혼 첫날에 아내와 아이를 잃은 남자의 슬픔이 어떨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성도도 마찬가지였다. 하루아침에 딸과 손자를 모두 잃은 충격으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도는 재훈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물론 슬픔에 빠진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진심으로 우는 것 같지 않았다. 특히 조문객이 없을 때의 모습이 달랐다. 사람들 앞에서는 오열하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성도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재훈이 복도 한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춰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미소를 지었다. 아내와 아이가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미소를 짓다니. 성도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음 날 아침 발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도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재훈이 선아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보험 서류들을 따로 챙기는 것을 봤다.
물론 필요한 절차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보험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성도는 속으로 의심이 더욱 커져갔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재훈의 행동이 계속 눈에 띄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슬픔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도가 보기에는 뭔가 억지스러웠다. 특히 눈물을 흘릴 때의 모습이 어색했다. 진짜 눈물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았다. 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화장이 끝나고 봉안당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였다. 재훈이 선아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다. 사랑하는 아내를 영원히 보내는 남편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성도 눈에는 그의 표정이 슬픔보다는 안도에 가까워 보였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성도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재훈에 대한 의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물론 추측일 뿐이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고. 선아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미친 것 같기도 했다. 그날 밤 성도는 잠들 수 없었다. 계속 재훈의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결혼식 때의 모습, 병원에서의 반응, 장례식 기간의 태도까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뭔가 일관성이 없었다. 진짜 슬픔에 빠진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마치 슬픔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래야 할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성도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세요, 재훈아. 아직 많이 힘들지? 네, 아버지. 많이 힘들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통했다. 그런데 배경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같았다. 아내를 잃은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TV를 보고 있다니. 성도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혹시 선아가 생명보험 가입한 게 있나? 성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 네. 결혼 준비하면서 함께 가입했어요. 재훈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다. 얼마 정도야? 5억 정도요. 임신 중이라 보험료가 좀 비쌌는데. 재훈이 중얼거렸다. 성도는 가슴이 철렁했다. 5억이나 되는 거액이었다.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죽었는데 보험금은 나오는 건가? 그날 오후 성도는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봤다. 딸의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박선아 씨 보험은 3개월 전에 가입되었고 수익자는 배우자 윤재훈 씨로 되어 있네요. 보험금은 5억 원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수상했다. 3개월 전이면 결혼 준비 때였다. 재훈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했다는 것이 기억났다. 성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재훈에 대한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봤다. 여러 곳을 비교한 후 경력이 오래되고 평판이 좋은 곳을 선택했다. 내일 아침에 직접 찾아가 의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성도는 선아의 방에 들어가 앉았다. 아직 결혼 준비할 때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웨딩드레스, 신발, 액세서리까지. 며칠 전만 해도 행복해하며 하나하나 준비했던 것들이었다. 선아야,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성도는 딸의 사진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의심이 사실이라면 재혼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성도는 강남구에 있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진실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혜민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예리한 느낌이 있었다. 성도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사위에 대한 의심까지. 정혜민은 성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가끔씩 메모를 하거나 질문을 했다. 윤재훈 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직업이나 과거 경력 같은 것들요. 의사라고 알고 있어요.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한다고 했고,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성도가 대답했다. 결혼 준비 기간도 짧았고, 선아가 워낙 행복해해서 자세히 캐묻지 않았거든요. 정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윤재훈 씨의 신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결혼 이력이나 보험 가입 내역도 조사해 볼게요.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2주 정도는 봐주세요. 성도는 2주도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착수금을 지불하고 정혜민과 계약을 체결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정혜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사무소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성도는 급히 달려갔다. 정혜민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세요. 정혜민의 표정이 심각했다. 윤재훈이라는 이름은 가짜입니다. 정혜민이 첫 번째 폭탄을 던졌다. 진짜 이름은 김민수예요. 지난 10년 동안 5번이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꿨습니다. 모두 불법적인 방법으로요. 성도는 입이 딱 벌어졌다. 그럼 의사 자격증도 가짜라는 말인가요? 의사 자격은 진짜예요. 하지만 원래 이름인 김민수로 취득한 거죠. 윤재훈으로는 개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결혼 이력입니다. 정혜민이 파일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4번 결혼했어요. 모두 다른 이름으로요. 그리고 모든 부인들이 결혼 후 1년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성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럼 선아가 5번째 희생자라는 말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패턴이 완전히 똑같아요. 정혜민이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다. 첫 번째 부인은 이수정 씨, 26세. 결혼 3개월 후 식중독으로 사망. 두 번째는 박미영 씨, 29세. 결혼 6개월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세 번째는 최유진 씨, 25세. 결혼 2개월 후 뇌출혈로 사망. 네 번째는 강지혜 씨, 27세.
결혼 8개월 후 독감 합병증으로 사망. 모두 20대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사망 직전에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공통점이 있었다. 더 무서운 건 이것들이에요. 정혜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모든 부인들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거의 없는 여성들만 골라서 접근했습니다. 가족이 적어야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으니까요. 선아 씨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성도는 소름이 끼쳤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연쇄살인이었다. 부검 결과도 확인해 봤습니다. 정혜민이 계속 설명했다. 겉으로는 다른 사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독극물 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요. 당시에는 정밀 검사를 안 했거나 검사해도 시간이 지나서 검출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선아 씨 경우만 운 좋게 청산가리가 검출된 거죠. 성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내 딸이 그런 악마한테 당했다니. 보험금 수령 내역도 확인했어요. 정혜민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다. 지금까지 총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 명당 평균 4에 5억씩이니까. 그 돈으로 신분을 계속 바꾸고 다음 타겟을 물색하는 거죠. 완전히 직업적인 연쇄살인범이에요. 성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증거들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정혜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조사를 의뢰한 또 다른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다. 잠깐만요. 정혜민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확실해? 알겠어. 계속 미행해. 전화를 끊고 나서 성도를 바라봤다. 큰일 났습니다. 윤재훈이 새로운 여성을 만나고 있어요. 최서영이라는 28세 여성인데 이미 임신 3개월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머리가 하얘졌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려 하고 있었다. 선아의 장례를 치른 지 고작 1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음 타겟을 찾은 것이었다. 이 악마를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잃을 수는 없었다. 성도와 정혜민은 즉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서영을 구하고 윤재훈을 잡기 위한 작전이 필요했다. 우선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봐야겠어요. 정혜민이 제안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힘을 합쳐야죠. 그리고 최서영 씨에게도 접근해서 상황을 알려야 하고요. 성도는 동의했다. 선아만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었다. 다른 4명의 여성과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까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정혜민과 성도는 과거 피해자들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10년에 걸친 사건들이라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아픈 기억일 것이었다. 첫 번째, 피해자인 이수정의 어머니를 찾는 것부터 시작했다. 주민등록상 부산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성도는 주저하지 않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디든 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의 낡은 아파트. 이수정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혼자 살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성도를 보자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다. 누구시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성도가
자신을 소개하고 딸 선아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자 김영희 씨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정말 그런 일이? 수정이도 그 사람한테 당한 거였다고요? 김영희 씨는 1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수정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의사랑 결혼한다고 해서.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성도는 김영희 씨의 손을 잡았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다. 저도 그래요. 선아가 결혼식 당일에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울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선아의 경우와 너무 비슷했다. 급작스럽게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임신 6개월이었는데 아이도 함께 잃었다고 했다. 그때도 독극물 중독 증상이었지만 정밀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이 의사라서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처리됐다는 것이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됐나요? 성도가 물어봤다. 4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이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남편이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보험 가입한 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권했고요. 성도는 소름이 끼쳤다. 완전히 같은 패턴이었다. 결혼, 보험 가입, 임신, 그리고 죽음.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전이었다. 두 번째, 피해자 박미영의 아버지 박철수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70세가 넘은 박철수 씨는 딸의 죽음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는 벌떡 일어났다. 내가 그때부터 의심했어. 그놈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박철수 씨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다. 미영이가 죽고 나서 그놈 얼굴에 슬픔이 없더라고. 박철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사위가 장례식 기간에 보험 서류를 챙기는 걸 봤다고 했다. 그리고 미영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다. 그때도 의심스러웠지만 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들어보니 확실해졌다는 것이었다. 이 악마를 반드시 잡아야 해. 우리 딸들이 억울하게 죽었어. 세 번째, 피해자 최유진의 형을 만나러 광주로 갔다. 최대호 씨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다. 여동생이 결혼 2개월 만에 급사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유진이는 너무 행복해했어요.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임신도 했고 의사 남편도 생겼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났어요. 최대호 씨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슬픔이 가득했다. 네 번째, 피해자 강지혜의 언니도 만났다. 강지은 씨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분명히 독극물 중독이었다고 확신했다. 지혜가 죽기 전 증상들이 전형적인 독성 쇼크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의사라서 자연스럽게 다른 진단이 나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조작된 거였어요. 강지은 씨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모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성도는 공통점을 정리해봤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가족이 많지 않아서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었다. 모두 임신 중이었고 결혼과 함께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결혼 후 1년 이내에 극사했으며 사인은 모두 독극물 중독의 특징을 보였다.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었다. 더 무서운 것은 범행의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식중독으로 위장했지만 갈수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심근경색, 뇌출혈, 독감 합병증 등으로 사인을 위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독극물에 의한 것이었다. 선아의 경우에만 청산가리가 검출된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었다. 아니면 범인이 자만해서 실수한 것일 수도 있었다. 정혜민은 윤재훈의 행동 패턴도 분석했다. 보통 아내가 죽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 다음 타겟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아의 경우는 달랐다. 장례를 치른 지 10일 만에 새로운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 아마 수사가 시작될 것을 예상해서 서두르는 것 같았다. 청산가리가 검출된 것이 그를 조급하게 만든 것 같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모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각자 혼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지만 5 가족이 합치면 충분한 증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했다. 최서영이라는 여성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그녀에게 진실을 알리고 윤재훈을 체포해야 했다. 성도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5건의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신고했다. 경찰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정혜민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수사에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최서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신고를 마친 후 피해자 가족들은 따로 모임을 가졌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5 가족의 표정은 비장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성도, 김영희, 박철수, 최대호, 강지은. 나이도 성별도 달랐지만 윤재훈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이들은 이제 한 팀이 되었다. 우선 최서영 씨부터 구해야 해요. 강지은이 간호사다운 냉정함으로 말했다. 경찰 수사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급했다. 무엇보다 최서영은 임신 3개월이라고 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윤재훈의 패턴을 보면 보통 임신 6에 7개월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았다. 정혜민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서영은 28세의 초등학교 교사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언니 하나만 있는 상황이었다. 역시 가족이 적은 여성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었다. 윤재훈과는 3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온라인 소개팅 앱에서 만났다는 것이었다.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직접 최서영 씨를 만나봐야 해요. 성도가 제안했다. 진실을 알리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죠.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강신 약혼자가 연쇄살인범이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최대호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당연히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럼 증거를 가지고 가야겠네요. 김영희가 말했다. 우리 딸들 사진과 사망 진단서, 그리고 보험금 수령 내역까지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박철수도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가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낮죠. 최서영이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서울 마포구에 있었다. 방과 후에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5사람이 모두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최서영도 놀랐을 것이었다. 최서영 선생님이신가요? 성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최서영은 경계심을 보였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왔으니까. 저희는 윤재훈 씨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성도의 말을 듣자 최서영의 표정이 바뀌었다. 재훈 오빠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라서. 최서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근처 커피숍으로 안내했다. 5명의 중년 남녀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었다. 커피숍에 앉은 후 성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박성도라고 합니다. 윤재훈의 전 처남이에요. 전 처남이요? 최서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훈 오빠가 결혼한 적이 있다고요? 제 딸 선아와 결혼했어요. 한 달 전에.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선아와 뱃속의 아이가 모두 죽었어요. 최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재훈 오빠가 과부라는 말이에요? 김영희가 이수정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이 아이가 제 딸 수정이에요. 10년 전에 윤재훈과 결혼했다가 3개월 만에 죽었어요. 박철수도 미영이의 사진을, 최대호도 유진이의 사진을, 강지은도 지혜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줬다. 최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훈 오빠가 5번이나 결혼했다고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성도가 설명했다. 임신한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결혼하고 보험에 가입시킨 후에 독살하는 거죠. 지금까지 5명의 여성과 5명의 태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6번째 타겟이에요. 최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재훈 오빠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당신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혜민이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줬다. 윤재훈의 진짜 이름이 빈민수라는 것, 5번의 신분 세탁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각 사건의 부검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최서영은 서류들을 보면서 점점 얼굴이 파랗게 변해갔다.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강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5 가족이 모두 다른 지역에서 모여서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그 악마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당신이 다음 희생자가 되는 걸 막고 싶을 뿐이에요. 최서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최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선 그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성도가 조언했다. 그리고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특히 음식이나 음료는 절대 받지 마시고요. 임신 중이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당신의 증언이 있어야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최서영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무서워요. 벌써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보험도 가입했어요. 5억짜리로.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역시 같은 패턴이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윤재훈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다. 최서영과 첫 만남을 가진 지 3일 후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정혜민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윤재훈이 최서영에게 프러포즈를 했다는 소식이었다. 다음 주에 결혼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원래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진 일정이었다. 아마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눈치채고 서두르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긴급히 모였다. 이번에는 최서영도 함께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재훈 오빠가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고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하자고. 예식장도 벌써 예약했대요. 뭔가 이상해요. 평소와 다르게 조급해하고 있어요. 성도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찰은 어떻게 됐어요? 최서영이 물었다. 수사는 시작됐지만 체포영장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정혜민이 답했다. 과거 사건들의 증거 수집이 쉽지 않거든요. 10년 전 일들이라 자료가 부족하고 당시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럼 제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최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보호해드릴게요. 강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24시간 교대로 감시하면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리고 결혼식까지는 일주일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반드시 증거를 잡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서영이 궁금해했다.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해야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정혜민이 계획을 설명했다. 최서영 씨가 윤재훈과 만날 때 우리가 몰래 따라가서 모든 과정을 녹화하는 거예요. 특히 음식이나 음료에 뭔가 넣는 장면을 잡으면 확실한 증거가 되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최서영이 걱정했다. 우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 실제로 먹기 전에 중단시킬 거예요. 안전장치는 충분히 마련할게요. 작전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최서영이 윤재훈과 만날 때마다 피해자 가족들이 교대로 미행했다. 정혜민은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원거리에서도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윤재훈은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뭔가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결혼 준비를 핑계로 최서영을 자주 만나려고 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윤재훈이 최서영을 호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결혼 전 마지막 데이트라고 하면서 성도와 김영희가 같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멀리서 지켜봤다. 정혜민은 옆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과정을 녹화했다. 윤재훈은 와인을 주문했다. 최서영은 임신 중이라 사양했지만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만 마시라고 권했다. 윤재훈이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뜬 사이 성도는 최서영에게 신호를 보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최서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훈이 돌아와서 와인잔을 최서영 앞으로 밀었다. 자, 건배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서영은 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에 대지 않았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댔다. 윤재훈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왜 안 마셔? 임신 중이라 술은. 조금만 마셔봐. 아기한테는 문제 없어. 내가 의사니까 알아. 윤재훈이 계속 강요했다. 최서영은 당황해했다. 이때 정혜민이 개입했다. 옆 테이블에서 일어나더니 윤재훈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재훈 씨 아니세요? 윤재훈은 깜짝 놀라며 정혜민을 바라봤다. 누구시죠? 윤재훈이 경계심을 보였다. 정혜민, 탐정입니다. 박선아 씨 사건 조사 중인데요. 윤재훈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김민수 씨. 정혜민이 진짜 이름을 부르자 윤재훈은 완전히 당황했다. 이때 성도와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모두 나타났다. 당신이 우리 딸들을 죽인 놈이구나. 김영희가 소리쳤다. 레스토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른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봤다. 윤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박철수가 막아섰다. 어디 가려고? 이 살인마야. 최서영은 와인잔을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 잔이 깨지면서 와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와인을 즉시 수거해서 검사해봐야 했다. 윤재훈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혜민이 미리 연락한 경찰들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윤재훈 씨, 연쇄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에게 윤재훈이 저항했다. 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도 없으면서.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다. 와인에 뭔가 넣으려던 행동까지 모두 촬영되었다. 체포 현장에서 윤재훈의 가방을 수색하자 작은 병이 나왔다.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가 들어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다. 윤재훈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정혜민이 수집한 모든 자료와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그리고 현장에서 확보한 물증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드디어 10년간의 연쇄살인이 막을 내렸다. 최서영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이 그녀를 위로했다. 이제 안전해요. 그 악마는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해요. 성도가 최서영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윤재훈의 체포 이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모든 게 우연이야. 내 아내들이 모두 병으로 죽은 건데 무슨 살인이야.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5명의 부인이 모두 같은 패턴으로 죽었고 보험금도 규칙적으로 받았다. 무엇보다 최서영을 독살하려던 현장이 완벽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검찰이 기소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10년간 5명의 임신한 아내를 곡살한 의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윤재훈의 사진도 공개되면서 그를 알던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온화해 보였는데 이런 악마였다니.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자 가족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도는 선아의 죽음에 대해 증언했다. 제 딸은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쓰러져서 몇 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는데 뱃속의 아이도 함께. 성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증언을 마쳤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각각 자신들의 아픈 경험을 증언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인은 최서영이었다. 그녀는 윤재훈과의 만남부터 진실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마지막 데이트에서 독이 든 와인을 마시라고 강요받은 일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다. 피고가 제게 임신 중인데도 와인을 마시라고 계속 강요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악마를 본 것 같았어요. 최서영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윤재훈의 변호인은 모든 증거가 정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내들의 죽음은 모두 자연사였고 보험금 수령도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었다. 최서영 사건도 단순히 와인을 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특히 윤재훈이 소지하고 있던 독극물은 결정적이었다. 그 액체는 청산가리였고 선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다. 윤재훈은 의과대학 재학 중부터 독극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법의학 수업을 들으면서 각종 독의 특성을 공부했고 검출되지 않는 방법까지 연구했다는 것이었다. 졸업 후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지만 사업에 실패했다. 그때부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의 치밀함이었다. 윤재훈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신분을 바꿔가며 여성들을 물색했다. 주로 온라인 소개팅 앱을 이용했는데 가족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임신을 시키고 결혼한 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그리고 임신 후기에 독을 투여해서 자연사로 위장했다. 법정에서 윤재훈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나는 내 아내들을 사랑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면 얘 결혼까지 했겠어요?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사랑이 아니라 돈을 위해 결혼한 것입니다. 아내들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5억씩 5번, 총 25억 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윤재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명의 여성과 5명의 태아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윤재훈은 판결을 듣고도 끝까지 항의했다. 억울해. 나는 죄가 없어. 하지만 법정에서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을 듣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었다. 10년간의 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량에 만족했다. 비록 사형은 아니었지만 그 악마가 다시는 세상에 나와서 누군가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성도는 선아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선아야, 이제 편히 쉬어라. 아빠가 복수해줬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죽은 가족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펼쳤다. 온라인 소개팅의 위험성을 알리고 성급한 결혼과 보험 가입을 경계하라고 홍보했다. 최서영은 윤재훈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처음에는 지우려고 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말렸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게요. 성도가 최서영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최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키우기로 했다. 비극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다. 윤재훈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다. 특히 성도는 매일 밤 선아의 꿈을 꾸었다. 아빠,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선아는 늘 그렇게 물었다. 성도는 대답할 수 없어서 더욱 괴로웠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잃은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영희는 수정이의 방을 10년째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마치 언젠가 돌아올 것처럼. 박철수는 미영이가 죽은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최근에야 조금 나아졌다고 했다. 최대호와 강지은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슬픔과 싸우고 있었다.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아픈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의 위안이 있었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았다는 사실이었다. 윤재훈은 무기징역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고 최서영과 아이를 구했다는 것도 큰 의미였다. 만약 그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6번째, 7번째 희생자가 계속 생겼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최서영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박희망이라고 지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모두 희망이의 대부모를 자청했다. 아버지는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5명이나 되는 셈이었다. 최서영은 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도 컸다. 온라인 소개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보험 가입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신분 세탁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보험금 지급 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성도는 선아를 추모하는 장학금을 만들었다. 어려운 형편의 예비 엄마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산부인과 비용이나 육아용품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이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추모 사업을 벌였다. 죽은 가족들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추모라고 생각했다. 1년 후 피해자 가족들은 공동묘지에 합동 추모비를 세웠다. 사랑하는 우리의 딸들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검은 대리석 비석이었다. 5명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이수정, 박미영, 최유진, 강지혜, 박선아, 그리고 그들이 낳지 못한 5명의 아이들도 함께 추모했다. 매년 이날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추모식을 갖기로 했다. 윤재우는 감옥에서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뒤집을 여지가 없었다. 교도소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과 태아를 죽인 범죄자는 교도소에서도 가장 미움받는 존재였다. 그것도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였다. 성도는 가끔 윤재훈을 만나러 교도소에 갔다. 면회를 통해 그를 바라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다. 이 사람을 증오한다고 해서 선아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복수를 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것도 아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그래도 성도는 후회하지 않았다. 윤재훈을 잡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을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것이고 선아의 죽음도 그냥 억울한 사고로 끝났을 것이었다.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선아도 하늘에서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믿었다. 5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 가족들은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상처는 여전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아물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비극적인 인연은 이제 서로를 지지하는 따뜻한 가족애로 변해 있었다. 희망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은 나중에 알려줄 생각이었다. 지금은 그냥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 중요했다. 성도는 매일 아침 선아의 사진에 인사했다. 선아야, 오늘도 아빠는 열심히 살아갈게. 너와 손주 목까지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게. 사진 속 선아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정의의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었다.